세계 최대의 연어 생산국 노르웨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노르웨이가 과거에 정말 심각한 질병 위기를 겪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주 특별한 두 전문가의 협력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세계 최대 연어 생산국이 어떻게 그 엄청난 질병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노르웨이 양식업이 마주했던 거대한 위기,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정말 많은 걸 보여주거든요. 1980년대 이 녹색 선이 연어 생산량인데 이게 막 위로 치솟죠. 근데 동시에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 바로 항생제 사용량도 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당시 히트라병 같은 질병이 워낙 심각해서 산업 전체가 항생제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분명 성장은 했는데 이게 과연 건강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상황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고요. 기존 수의학계는 사실상 어류 질병에 대한 전문성이 거의 없었어요. 과학적인 지식도 또 관련 기관들끼리 협력하는 시스템도 전무했죠.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 위기를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위기 속에서 하나의 과학적인 논쟁이 아주 놀라운 돌파구를 열게 됩니다. 과학이 어떻게 해답을 찾아내는지 한번 보시죠. 1987년에 나온 한 보고서가 당시의 갈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히트라병의 원인이 뭐냐? 이걸 두고 두 전문가 집단이 팽팽하게 맞선 거예요. 한쪽은 전통적인 수의학계, 이쪽은 영양 문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다른 한쪽, 해양과학계는 아니다, 특정 박테리아가 원인이다라고 지목했습니다. 진단부터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리고 이 치열했던 논쟁의 승자는 바로 해양과학자들이었습니다. 1987년 그들이 히트라병 백신 개발에 극적으로 성공한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 노르웨이 양식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게임 체인저가 된 거죠. 자, 아까 봤던 그 그래프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슬라이드가 그 엄청난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백신이 도입되자마자 파란색 막대, 즉 항생제 사용량이 거의 수직으로 뚝 떨어집니다. 반면에 녹색 선, 생산량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치솟죠.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백신이 대성공이었다는 걸요. 이 위대한 과학적 성공은 단순히 질병 하나를 해결한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전문가 집단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됐거든요. 이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베르겐 대학과 트롬스 대학이 정말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수산질병학이라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세상에 없던 학문 분야가 공식적으로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받고 배출된 전문가들이 바로 수산질병관리사, 영어로는 아쿠아메디슨 바이올로지스트입니다. 노르웨이어 공식 명칭은 피스케헬세비올로그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전통적인 수의학이 아니라 해양과학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형태의 어류 질병 전문가들이었던 거죠. 하지만 새로운 전문가가 탄생했다고 해서 모든 게 순탄하게 풀린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들이 완전한 전문직으로 인정받기까지 무려 20년 동안 벌였던 기나긴 투쟁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처방권이 있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와,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구나 하는 게 딱 느껴지죠. 1989년에 처음으로 처방권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합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첫 졸업생이 배출됐는데도 여전히 권한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2001년 드디어 전문가 자격은 인정을 받았는데 제일 중요한 처방권은 또 보류가 된 거예요. 정말 답답했겠죠. 그리고 마침내 2007년 거의 20년에 걸친 투쟁 끝에 법이 바뀌면서 완전한 처방권을 손에 쥐게 됩니다. 정말 긴 싸움이었어요. 이 길고 긴 여정의 끝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아주 독특한 수산질병 관리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바로 공유관할권이라는 모델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바로 노르웨이 모델의 핵심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전통적인 농업 분야에 기반을 둔 수의사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해양과학에 기반을 둔 수산질병관리사가 있습니다.
이 두 전문직이 서로 다른 지식 배경을 가지고 수생동물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있어서 동등한 권한을 갖게 된 것. 이게 바로 노르웨이 모델의 핵심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구조 아닌가요? 이 모델이 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진 두 전문가 집단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고 농업과 수산업이라는 서로 다른 섹터가 교차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질병 관리가 철저히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그래프에서 봤듯이 항생제 사용을 극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죠. 하지만 이렇게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노르웨이 모델이 오늘날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유럽연합, EU의 새로운 규정 변화 때문입니다. 최근에 나온 새로운 EU 규정이 있는데요. 이게 동물에 대한 진단과 처방권을 오직 수의사에게만 독점적으로 주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건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노르웨이의 이 공유 관할권 모델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두고 노르웨이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수의사협회 쪽에서는 지금까지 협력이 잘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수산질병관리사협회 쪽에서는 처방권을 잃게 되면 우리의 전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이건 결국 어류 복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면서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서로 다른 지식 기반을 가진 두 전문가의 이 독특한 협력 모델은 과연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노르웨이의 지난 수십 년간의 경험이 오늘날 한국의 수산질병 관리 시스템에는 과연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